네, 시작합시다. 2교시 시작할게요. 거기 보세요. 기본 원리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지금은 복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대요? 근대 민법에 대해서는 원래는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가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죠? 계약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은요. 소유권 있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전제잖아요. 그리고 가실 책임은 뭐죠?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경우, 즉 고의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예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수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약자 보호로 해서 공공복리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돼? 제약도 되고 소유권도 어떻게 돼요? 소유권 있다고 하더라도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실 책임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지게 하잖아요. 왜 그렇죠?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문제가 법은 어떻게 돼요? 민법은 원칙,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소유권 절대이지만 어떻게 돼요? 약자 보호를 해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원칙 예외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조문 자체가. 그래서 항상 맞다, 항상 틀리다는 원래 대부분 어떻게 돼요? 틀린 조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지금 민법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현재는 공공복리,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죠? 원칙적으로 이렇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있든지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을 때 이것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돼요? 일정한 경우에 조문을 둬서 가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 법정 무가실 책임이 있다거나 원칙은 인정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예외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하는 것들이 그 조문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배운다고 얘기는 배우는 것 자체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칙은 이렇지만 특별 규정에서 예외가 있다.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뭐죠? 조문 구조에 따라서 항상 맞다, 항상 틀리다. 원칙은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맞다, 언제나 맞다 이거는 뭐죠? 따로 외우셔야 돼요. 왜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문의 구조 자체가 지금은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거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항상 맞는 건 아니다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거기 민법의 효력 보세요. 여기 시적 범위도 이것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원래 형법은 어떻게 돼요?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위 시에 그게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근데 민법은 그렇진 않아요. 원칙은 어떻게 해요? 원칙은 어떻게 돼요? 이후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게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나. 근데 부칙에서 뭐래요?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효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뭐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칙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다만 이미 국법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불소급을 인정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 예외. 그래서 여기도 의미 없어요.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관련돼서 조문 있는 걸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다 하는 거예요. 형법하고 원칙하고 예외가 반대로 돼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자체는 어떻게 돼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득권이 형성되면 그때는 불소급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시험에 일 자체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원칙 예외. 그리고 거기 시적, 장소적, 이것도 그냥
원칙적으로 뭐죠?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고 또 뭣도 인정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한테도 다 적용돼요. 외국인한테도 원칙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죠. 사실은 용어죠. 이거는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유추 적용, 준용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해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준용은 얘는 입법 기술이에요. 준용은 뭐예요? 준용은 일단 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미 있는 규정의 내용을 다시 다른 규정에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내용이 겹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입법 기술이에요. 하지만 유추 적용은 어떻게 돼요? 유추 적용은 하나는 규정이 있고 하나는 없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그와 비슷한 유사한 규정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규정을 여기에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법률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준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법전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줄이자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또 써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문이 있으면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용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선이야기는 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착한 마음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래서 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고, 악의는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추정간주는 뭐였었죠? 추정간주는 되게 다른 말이었어요. 추정은요, 추정은 일단 그렇게 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추정은 일단 그런 게 봐주는데 추정한 사실과 다른 반대 사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져요. 그쵸? 근데 간주는요 다른 사실이,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추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정은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간주됐다는 건요, 죽었다고 간주됐어요. 근데 살아 돌아왔어요. 바로 깨져요, 안 깨져요? 바로 안 깨져요.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받던지 똑같은 그 요건을 갖춰서 깨트려야지, 그냥 반대 사실, 죽었다고 봤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이건 안 깨져요. 이게 이제 추정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봐주지만 반대 사실이 나타나면 깨진다예요. 근데 간주는요, 봐준 건 자체는 그 반대 사실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요건을 갖춰야 돼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자는 뭐죠? 우린 뭘 배우고 있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매수인. 계약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이외에, 그러니까 당사자 이외에, 그리고 누구죠? 포괄승계 이해자죠. 뭐 포괄승계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당사자하고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람이잖아요. 이해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제3자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당사자 간에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워요.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법률행위 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잖아요. 그럼 이 외에 제3자, 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의 내역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 계약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 앞에 붙어요? 제3자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제3자 자체가 뭐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항한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계, 계약에 대한 주장을 이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느니, 이런 문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건 법률행위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당사자가 제3자에 대도 그 당사자가 계약을 한 법률행위 효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었으면 그 효과,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함께 붙이시는 거 같이 붙여서 놓으시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들이에요. 자주 쓰이는 것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사인 간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 관계는 뭐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우리가 관계예요. 법률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있으면요. 법률 관계가 문제가 없죠. 왜요? 다 내 건데. 이 세상에 유아독존이라 저 혼자 있어요. 그럼 법률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 거는 다 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은 존재해야 돼요. 너한테는 법적 힘이 있니? 나는 법적 구속을 받니? 이런 관계가 나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생활관계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법적 힘이 있는 관계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관계를 맺은다고 하더라도 다 법적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관계는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뭘로 관계돼요? 법으로 규율될 수 있는 관계냐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관계예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야 돼요?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뭐하고 뭐 관계다? 사람하고 사람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사람 관계가 어디하고 관련돼 있어요? 법과 관련돼 있는 관계가 법적 관계고, 그래서 법에서 힘을 받은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고, 법에서 구속을 받는 사람이 의무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결국 무슨 관계로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법률 관계, 법적인 관계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 의무를 지는 관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법률 관계는 뭘로 나타나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호의 관계는요. 법률 관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호의, 좋은 관계라는 거잖아요. 호의, 좋은 마음으로 있는 관계. 뭐죠?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호의 관계는 뭐죠? 법률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의로 하는 거야. 그럼 뭐죠? 그냥 내가 아무 권리 의무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주어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아니에요? 법적 관계가 아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법적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냐 호의 관계냐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받을지에 따라서 결정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쳤어도 괜찮아? 그럼 가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법적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법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도 많잖아요.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뭐 처음에 그 뭐죠? 술집에서 자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흥에 좋아서 생각하다 때리고 맞추고 하면 뭐야? 법률 관계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호의 관계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법적 의사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호의 관계가 뭘로 될 수도 있어요. 법률 관계로 전환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친구 차 태워줬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호의로 태워줬잖아요. 근데 친구가 뭐래요? 나 다쳤는데 뭐죠? 치료비는 줘야지. 이러면 뭘로 넘어간 거예요? 법률 관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권리 의무 관계 봅시다. 여기는 이제 용어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여기는 잘 이해하면 나중에 그 뒤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권리란 뭐죠? 권리란 법률상 힘이에요. 아까 법률 관계, 법적 생활 두 사람의 관계 중에서 법률로 규율될 수 있는 관계가 법률 관계였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 뭐죠? 법률상 이익을 받는 사람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의무는요. 법률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이익을 받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무를 부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책임을 지게 되는 거, 구속받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법적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권리예요. 그래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 힘이 있는 사람이 권리자예요. 의무자는요. 법에 따라서 뭐죠? 책임을 지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뭐죠? 구속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거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은 뭐죠? 권한은 권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기가 일정한 이익을 법으로 받는 사람을 권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권한은요? 권리자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요?
법적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 권리자 아니라면서요. 권한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권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권리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권리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권한은 뭐죠? 내가 행위를 했지만 타인을 위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해서 법률상 이걸 어떻게 돼요?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그래서 권한은 내가 권리를 취득해요? 아니라고요. 내가 행위를 했는데 권리는 누가 취득해요? 타인이 취득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해? 대리인이에요. 대리권.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은 뭐죠? 내가 행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를 하면 그 효력은 누구한테 가요? 권리는 내가 취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표도 마찬가지죠. 대표가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법인한테 가잖아요. 이걸 대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한만 나와도 뭘 할 수 있어요? 대리권자, 대표권자는 뭐죠? 법적 힘이 생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거기 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근데 권능은요? 권능은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분이에요. 소유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수익할 권능 플러스 처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채권에는요?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또 뭐가 있어요? 이행을 안 하면 소구할 수 있는 권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이해하시면 돼요. 권어는요? 권어는요? 권리의 여기 보세요. 권어는 어떻게 돼요? 어떤 행위에 정당화시키는 법률상 원인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죠.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달라요. 그래서 소유권은 뭐죠?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권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권리가 뭐냐? 그 권리도 그 내용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크게 보면 재산권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뭐죠? 재산상 권리. 내가 다 법적 이익을 뭐죠? 재산적인 거를 갖고 싶는 거잖아요. 재산에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많이 제일 갖고 싶은 거 이거 아니에요? 돈, 이거 다 채권, 물건 이것들이잖아요. 이 재산, 가족권은요? 가족권. 권리의 내용이 뭐죠? 법적 힘이. 친권 가지면 자기 자식에게 일정한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뭘 먹일 건지, 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상속 관련해서 일정한 법적 친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죠? 내 사후 재산이 넘어가는,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권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격권은요? 이거는 권리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으로서 갖는 이익이에요. 그게 뭐죠? 생명권, 신체 자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개정 논의 중이에요. 우리 민법 자체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건 어디 있어요?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인 간에 침해됐을 때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헌법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온다고 지금 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도 이제 저기 들어간다고 이제 조문에는 지금 뭐 개정된다고 논의는 돼갖고 있어 조문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격권은 지금 아직까지는 민법에는 규정은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원권은요? 사원권은 법인의 일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해요. 작용 봅시다.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이제 여기 중에서 특히 뭐가 나오죠? 형성권하고 관련된 문제가 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배권은요, 지배권은 권리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리는. 법률상 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권리의 객체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채권의 객체는요. 채권은 뭐라고 그랬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뭘 해달랄 수 있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갑하고 우리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우리가 이건 채권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매매계약. 그래서 매매계약을 했다. 채권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매도인. 매수인은요? 계약한 그 사람한테만 계약을 했으니까 나한테 뭘 줘? 목적물을 인도해줘. 이런 거 매매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뭘 줘?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의 객체는 뭐예요? 특정인에 대한 행위, 급부가 그것 자체가 객체예요. 근데 그 객체는 어떻게 돼요? 직접 자기가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냥 청구만 하지 그걸 누가 할 거예요? 매도인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권리자가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그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건 뭐가 밖에 없다? 물건이 대체적으로 물건. 채권은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뭐 친권도 나오고 인격권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청구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특정 행위를 해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대박 찍었어요. 이러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추리되겠어요. 여기 어떻게 됐죠?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청구권이에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해줘야 돼요? 얘가 해줘야 돼요. 내가 직접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배권과 청구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고 채권하고 청구권하고 똑같은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권리하고 권능을 따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권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 안에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잖아요. 아까 소유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채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 급부 보유, 주면 받을 권리, 안 주면 소를 제기할 권리, 이게 이런 것들이 강한 경매할 권리,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 안에 청구권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채권하고 청구권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권도 뭐가 있었어요? 물권적 청구권도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채권, 대부분은 채권에서 나오지만 청구권이 모두 채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건에 기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2차 가서 배우시는 것처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 매매계약 맺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언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변제기가 돼야지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 맺혀서 몇 월 며칠 날 목적물 인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거 특히 그렇잖아요. 돈 미리 내고 물건 언제 받아요? 한 5년 뒤 막 3년 뒤 받잖아요. 계속 돈 내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때까지는 아파트 달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맺었다 하더라도 뭐 청구권은 언제? 변제기가 도래야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 청구권이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구권 자체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그것이 물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채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문제는 얘가 많이 나와요. 이거 형성권. 얘가 많이 나와요. 형성권. 형성권 자체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죠? 형성권 자체는 여기 보세요. 형성권은 이게 중요하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죠? 일방의 의사표시예요. 여기 왜? 매매 계약은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반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것이 합의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 중에. 근데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의사표시 일방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돼요? 법적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가진 사람은 자기 의사표시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하지만 상대편은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의무를 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세요. 형성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형성권 자체는 뭐예요? 사적 자체에 반할 소시가 있어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적 자체를 해야 할 거. 그래서 뭣도 못해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왜 못 붙이게 했었어요? 상대방한테 사적 자체, 자기 의사에 반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이게 했었잖아요. 그럼 상대방 의사에게 반하지 않을 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해하지 않거나 뭐죠? 상대방이 동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정되는 게 우리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뒤에 2차에서 계약법 할 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정도 보시고. 그래서 형성권은 소멸시효 적용이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요. 왜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쓰고 안 쓰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뭐라고 얘기했죠? 행사기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기간 대상이에요. 걔가 쓸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 있어요. 어디에서요? 미성년자의 경우 뭐가 발생해요? 동의 없이 혼자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잖아요.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6조에서 뭐라고 적용되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발생, 소멸,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되게 불리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행사기간이다요. 제척기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만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총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경우 우리 민총에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되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루 제기하라는 것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방적, 우리 민총에서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취소권. 그쵸? 취소권. 대표적인 게 취소권이잖아요. 동의권도 마찬가지예요. 동의권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동의를 하면요. 그냥 유효한 법률행위가 돼버리잖아요. 동의권 자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민총에 있는 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근데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권,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다음 중 형성권인 걸 찾아라. 그랬을 때 취소권, 추인권, 동의권 이건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돼요. 청구권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꼭 뭐같이 보여요? 청구권처럼 보이잖아요. 법적 성격이. 근데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 거 대표적인 게 뭐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뭘 안 배워요? 물건을 안 배우긴 하지만 얘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출제 빈도가 있는 건 그나마 형성권이 제일 출제 빈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 치도권 뭐 이렇게 찾는 것들 중 위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형성권 자체 큰 문제로 해갖고 저 요건들이 다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면 이렇게 갑자기 안 나왔던 파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이미 딴 파트에서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형성권과 관련해서는 저기 교재에 있는 정도는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항변권 봅시다. 항변권은 뭐죠? 항변권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청구권 행사의 저지예요. 여기는. 그럼 이렇게 하죠? 얘가 야 매매계약 체결했잖아.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해야 돼요?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도인이 뭐라는 거예요? 너 매매계약 체결했으니 나한테 돈 줘야지, 매매대금 줘야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저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변이라고 얘기해요.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해요? 너 매매계약 맺었으면 왜 나만 먼저 달라고 그래? 너도 줘야지. 동시행 항변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청구했을 때 뭐예요? 너도 같이 줘라고 하죠.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저지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줘도 되는 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항변권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청구권이 행사됐을 때 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 자체로서는 단독으로 행사될 수 없어요. 얘는 어때 쓰니까 언제 쓰여요? 권리자가 청구를 했을 때 저지할 때 쓰이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래서 항변권은 주로 누가 써요? 권리자가 아니라 피고가 쓴다는 얘기예요. 피고가 쓸 권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변권의 종류는 영기적 항변권, 우리가 얘기하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은 우리가 이제 실효 원칙에 따른 항변, 소멸했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정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건 안 배우시니까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뭐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권리가 나왔을 때 무슨 권리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절대권, 상대권은 뭐죠? 절대권은 뭐예요? 절대권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대세효예요. 대세효. 상대권은요? 상대적으로 적용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권은 누구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물건이에요. 소유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하고 계약 맺은 사람 아니고 누구한테나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물건이고, 상대권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계약 맺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일신 전속권은요? 일신, 몸에 붙어있는 권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고도도 인격적이어서 가장 고도로 인격적인 게 뭐예요? 부부 간의 부양 청구권, 자식 간의 부양 청구권. 부부 그 사람한테만 연결돼 있지 부양 청구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해요. 근데 비일신 전속권이랑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은 누구한테나 가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일신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게 재산권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관련된 것들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는 뭐죠? 권리가 두 개 있으면 이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종된 권리는 어떻게 돼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로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금전 소비 대차잖아요. 그때 같이 뭐가 만들어져요?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자 채권이죠. 그러면 돈 빌리는 게 없으면 이자 채권도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채권이긴 하지만 주된 거는 돈을 빌리는 거고, 이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이자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자 채권하고 관련해서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것들은 그거죠. 돈 빌려갔을 때 뭘 또 하라고 그래요? 담보 제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1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이게 담보 물건, 이게 다 종된 권리들이에요. 종된 권리다. 기대권은요? 지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권은요? 지금은 없다예요. 근데 앞으로 생길 수 있다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조건부 권리들이 그래요. 기한부 권리. 임대차 오늘 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째 권리 없잖아요. 언제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한 돼야지 내가 문 열어주세요, 돈 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생 요건 중 일부만을 갖췄어요. 근데 나머지 요건이 갖춰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정지조건부 권리 이런 것도 다 기대권이죠. 합격하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버지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합격하면 살을 사줄게. 이게 뭐예요? 다 정지조건부 권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장 못하지만 합격하면 달라고 권리가 있는 거. 이런 거 다 기대권이라고 얘기해요. 의무 봅시다. 그래서 의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의무는 권리는요. 법적 힘이었죠. 내가. 그 법률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구석이에요. 자기는 하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법 때문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나는 손해배상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책무는 법률상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것 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없는 걸 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민총에는 책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의무는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뭐죠?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거나 권리만 있고 의무만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것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것도 있다. 요 정도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쭉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요 정도 요게 이제 보셔야 돼요. 권리의 경합하고 충돌 한번 봅시다. 권리의 경합 충돌. 그래서 권리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가 보통은 계약을 맺으면 채권관계, 채무관계 이렇게 권리, 의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권리의 경합은 합해지는 거예요. 권리가. 합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있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경합은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법부 요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가 발생하여 한 사람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개를 합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합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기간이 뭐죠? 여기 본 것처럼 임대차 기간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민초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소유권이니까 야, 난 소유권자인데 너 누구니? 왜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죠? 213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쓰기로 했어요? 그럼 그 기간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거는 물권에 기한 권리예요. 근데 뭐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기간 지났잖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에 관한 권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죠? 물권에 기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권리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 경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둘 다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썼을 때 어떻게 돼요? 두 번 내보내는 게 아니라 둘 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면요. 어떤 걸로 상관없이 나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두 걸 소멸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경합이라고 얘기해요. 이와 달리 충돌은 뭐죠? 충돌? 우리가 이제 권리 경합하고 권리 충돌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는 뭐죠? 권리자가 얘는 한 명이에요. 얘는 일단 2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권리자 한 명인데 권리가 몇 개였어요? 2개 이상이었던 거잖아요. 한 사람이 권리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권리가 2명이고 권리도 2개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2 이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여기에 갑이 소유자예요. 을은 전세권자예요. 그럼 이 아파트를 누가 써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세권자는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얘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얘는 처분 권한은 없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누가 써야 될까? 왜요? 하나의 목적물에 소유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의 목적물에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뭐죠? 서로 자기가 권리를 쓰겠다고 권리 자체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쓸 거니? 이게 권리 충돌의 문제예요. 그럼 누가 써요? 누가 살아요, 저 집에? 여러분도 알잖아요. 전세권자가 살잖아요. 왜요? 얘는 이 사람의 사용 수익권을 얻기 위해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전세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살아요? 전세권자가 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뭐죠? 서로 권리가 있다는 사람이 둘 이상 있을 때 권리 충돌은 누가 살 거니 하는 거예요. 누가 살 거니. 그랬을 때 이것처럼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부딪히면 항상 제한물건이 우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증 전세금 냈잖아요. 그래서 남의 물건 쓰려고 여기 전세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려고. 그러면 채권하고 물건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이기는 거예요. 물건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 중에서는 누가 이겨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이게 부딪히면 제한물건자가 이기는 거고. 그래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자하고 있을 때 누가 가져가요? 경매 받으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 있을 때 소유권자가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한물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물건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요, 소유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임대인이 임대차 했을 때 집주인이 뭐예요? 집을 팔았어요.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하고 계약한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내 집이야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야 나는 채권자인데 임차인인데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소유자가 뭐라고 해요? 너 나하고 계약했니? 왜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기하고 계약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한테는 계약 안 했잖아요. 그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뭘 뒀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둬서 채권이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대항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서 그래요? 특별법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채권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특별법을 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 경합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권리 두 개를 가져서 두 개를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충돌은요,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하나의 물건을 갖고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가 충돌됐을 때 누구를 내쫓을 거니?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하는 거예요. 채권하고 채권은요, 원칙적으로 평등해요. 근데 물건하고 물건이 부딪혔을 때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제한물건자가 이겨요. 왜? 돈 냈잖아요. 소유자한테 저당권,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그럼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들끼리는요, 어떻게 해요? 설정 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먼저 설정한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충돌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누가 우선할 거냐? 이게 권리 충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민총만 배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이건 어디서 잘 나와요? 물건하고 채권이 이제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 거니?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 것들의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청구권 경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청구권 경합은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 봤었어요. 근데 우리는 민법을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조문이 각각 인정되면 경합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무효하고 취소 사유가 있었을 때 두 개 경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 요건이 갖춰지고 취소 요건이 갖춰지면 각각 쓴다. 그래서 뭐죠? 그것도 경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경합으로 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하나만 인정됐던 것들은 지금 판례가 어떻게 돼요? 다 경합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죠? 권리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 여러 개의 권리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그래서 뭐랬죠? 경합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죠? 내가 손해배상을 손해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이 경합한다고 해서 20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두 개일 뿐이지 내가 권리를 두 배로 맺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90조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750조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둘 다를 쓰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써서 내가 목적을 거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소멸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에서 70만 원 받았다. 그럼 나머지 하나에서 30만 원 마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손해 이상으로는 더 받는 건 아니에요. 형성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많이 나왔잖아요. 해제권하고 취소권. 그래서 해제권 행사했는데 109조에 차고 취소 인정되느냐 뭐 이런 문제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출제됐던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말했던 거 특별한 경우가 얘예요. 법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 뭐죠? 둘이가 경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경합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요? 우리가 어디에 봤어요? 좀 전에 본 것처럼. 1조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85조가 적용될 때는 어떻게 돼요? 물권에서는 그게 특별하니까 1조 적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일반법하고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다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좀 전에 본 것처럼요.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두고 있으면 주택과 관련해서는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몇 조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해결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문상으로는 두 개가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1조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185조를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계약에 따른 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뭘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민법 임대차 적용하지 않아서 누굴 보호하려고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사실이 수개의 규정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는 다른 것을 배제하려고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특별법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경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법적 경합이라고 얘기해요. 조문상은 다 적용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하나만 적용되는 거예요. 경합이 아니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충돌을 우리가 봤죠? 아까 얘기한 대로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아파트는 하나인데 소유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주장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이겨요? 전세권자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 줬잖아. 소유권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의 권리 충돌은 하나의 객체에 여러 사람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물권 상호 간에는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고 특히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사이에서 누가 이겨요? 언제나 제한물권이 이겨요. 왜 그래요? 원래 제한물권은 뭐죠? 타인 소유 물건을 쓰기 위해서 거기 뭐예요?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돈 받고 자기 집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저당권 설정할 거예요. 자기 집 담보 주고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제한물권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보시고 채권 간에는 평등하죠. 그리고 물권하고 채권 사용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고 있는 거죠?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민법은 뭐 배우는 거예요? 사인 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배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조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너네들이 권리 의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법률 관계가 문제됐을 때 민법은 뭐라 했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룰 거잖아요. 그럼 네가 싸우게 될 때면 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을 찾아보고 없으면 간수법, 없으면 조리해도 판단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조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세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민법은 다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그럼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돼. 2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 법적인 규율 관계는 신이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항이 뭐라고 했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조는 2조라고 꼭 얘기 안 해요. 문제 나올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신의 성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꼭 조문에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적 자치는 조문에 있나요? 없어요?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문에 없고 그냥 원칙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성실에는 조문이 있다예요. 2조가 있어요. 그럼 2조가 있으면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를 따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민법은 원칙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민법 총칙은 임의 규정이에요. 근데 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렇게 권리 행사와 의무행을 성실히 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분쟁이 발생해요? 안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니예요? 2조가 뭐니예요? 저걸 왜 뒀니예요? 이 항은 뭐죠? 권리는 남용하지 말래요. 그래서 갑질하지 말라는 게 우리 민법에 있다니까요. 뭐예요? 권리 있는 사람도 넘어서 행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갑질은요? 권리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권리 있는 사람도 권리만큼만 행사해야지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분쟁이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2조는 왜 만들었니에요? 이게 왜 만들었니에요? 여기가. 문제가 나오는 게 일단은 2조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풀어라고 나와요. 근데 원칙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2조에 규정이 있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규정이 있다예요. 규정이 있으면 얘 법적 성질이 뭐니?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래 법적 성질들은 다 못해요. 뭐 하지 말라고 시작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 하면 무효로 할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 동의받고 해. 그거 아니면 취소하는 걸로 할 거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뭐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성실하게 하여야 해라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무효라 이런 말이 없어요. 원래는 여기 전체에. 그렇죠? 근데 민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거기 의의 보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법률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되는 원칙을 말해요. 이건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어디다 뒀다? 조문에 뒀다예요. 조문에 뒀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일반 규정으로 뒀어요. 왜 그래요? 1조하고 2조는 민법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넓은 일반 조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특별 조항은 나중에 뒤에다 적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1조하고 2조는 어떻게 돼요? 모든 민사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적용하려고 넓게 규정할 거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됐어요? 무슨 권리 행사, 무슨 의무 행위 아니라 그냥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성실하게 해라. 그럼 뭐죠? 법률 관계는 성실하게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니?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체적 여기는 일반 규정이에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이고 2조 자체가 있다. 어떻게 돼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백지 조항이에요. 왜요? 저 권리에다 뭘 쓰고 놓을 수도 있어요. 취소권 행사할 때는 신의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권리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백지야 백지. 아무거나 권리에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권리니까. 이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적용법이 보세요. 거기 적용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법 전 영역에서 적용된대요. 왜요? 권리 의무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취소권 행사는 이렇게 해라. 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형소권 행사는 이렇게 해라. 다 들어가잖아요. 권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법, 행정법, 세법,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돼요. 왜요? 공법도 권리잖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 안에는 모든 권리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죠? 모든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기본 원리예요. 어디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니까. 여기는 그래서 공법뿐만 아니라 다 적용된다예요. 이게 원칙 다 적용된다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란 뭐예요? 신이 성실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무효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조에서. 우리가 다 써볼게. 법률을 규정해볼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못 쓴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내가 다 못 써도 어떻게 돼요? 간섭법을 찾아보고 없으면 뭐죠? 사물의 본성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못 써. 금지할 거 네가 못할지 못하니까 다 못 쓸 거야. 그러니까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네가 신이 성실하게 함께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무효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네가 주장 안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걸로 가지고 판단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은 누가 더 잘 알아요? 판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규정이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간섭법 조리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몇 조에 있어요? 2조에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돼요? 2조를 가지고 근거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규정 자체가. 그래서 2조는 조문이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문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조문이 있다? 그 규정은 어떻게 돼요? 일반 규정이니까 판사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신의성실 원칙이지만 2조다부터 여러분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있고 강행 규정이고 그러니까 뭐죠? 판사가 조문은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 판단해 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는 뭐죠? 권리행사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는 뭐죠? 모든 권리를 판사가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 기능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요? 신의 측은 내용 자체를 구체화하는 기능도 해서 법률행위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돼서 뭐죠? 없던 권리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권리행사 의무와 관련해서 보면 신의 성실하게 하려면 이런 의무도 발생해. 그래서 없는 권리도 어떻게 돼요? 2조에 따라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 의무, 안전 의무 이런 게 만들어져요. 2조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보면 있던 권리가 어떻게 되죠? 소멸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얘기한 게 원래 재산상 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매매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의 어떤 목적을 얼마에 살 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금이 얼마인지 어떤 목적 물건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재산적 거래 관계에서는 뭐죠? 그 권리 확보를 가져올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했으면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거는 매매계약 자체에서는 없어요. 매매계약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물하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계약을 체결할 거고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로 들은 게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자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아파트를 사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겠어요? 알려줬으면 안 살 거였잖아요. 숨겨서 내가 샀다는 거죠. 사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가격에는 안 샀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 나는 맨날 상쾌하게 자고 싶은데 맨날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까만 옷 입고. 그러면 상쾌하지 않겠죠. 그럼 내가 굳이 여기다가 사지를 않았을 거야. 이 돈 주고. 이런 게 되면 어떤 경우요? 신의 성실에 계약 내용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 목적물에다 그 가격에 사기로 해서 자기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고 거기 보면 변경하기도 하고 소멸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모순행위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 책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적 자치에 따라서 자기가 합의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지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의 측 위반으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그걸 믿을 만한 정당적인 상태가 있어야 되고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뭐어디요?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다이어트 식품 보면 맨날 살 빠진다는데 내가 먹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계약을 무효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요? 많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광고에서 누구는 20kg 빠졌는데 나는 안 빠졌어요. 그러면 뭐죠? 그래서 바꿔달라면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기 나름이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서 야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이 정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2조를 적용해서 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안 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디요? 정의관념에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무효가 되는 거지 그냥 야 예상 밖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보시고 오늘 그거 나눠드린 자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2조 한번 볼게요. 2조 관련해서 거기 사실은 간섭 우리가 이제 간섭 거기는 그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이고 2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나오는 것처럼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였어요? 이거예요. 신의 측에 관한 2조는 강행 규정이다. 이거 뭐예요? 2조라는 조문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2조는 뭐뭐 하지 말라 하면 무효다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강행 규정이어서 뭘로 만들도 있어요? 있다? 법원이 규정이 있으니까 직권 판단할 수 있다예요. 이것도 여기도 같은 논리예요. 신의 측에 위반돼 됐을 때는 변론주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건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은 누가 더 잘 알아요? 판사가 더 잘 알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1조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찾아보고 없으면 간섭법 조리해서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가 이게 이거고 같은 지문이에요. 이건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나온 거잖아요. 6번 나온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번 이상, 4번 이상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쭉 이제 그 관련해서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고지의무하고 관련된 게 우리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쭉 내려가시면 고지의무하고 관련된 게 중간에 있네요. 중간에 거기 맨 아래에 있나 보다. 저 뒤에 있나 보다. 그래서 고지의무하고 관련된 게 우리는 이상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이게 다 고지의무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병원, 사용자, 숙박업소 이 관련된 게 우리는 지금 거기서 재산한 거 관련돼서 나왔었잖아요. 우리는 이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병원하고 관련된 게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왜 병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 병원에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 성실의 원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거기 입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시 임대차로 볼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숙박업자는 신의치한 부수하면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병실도 어떻게 돼요? 일시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뭐라 해야 돼요? 도난 방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4번 보시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한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왜 건설공사자들을 뭘 해야 돼요? 모자, 안전모자도 씌워야 되고 뭐 신발도 그냥 저기가 아니라 못 안 박히는 구두를 신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정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된 자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된 자료 보시면 거기 뒤에 2조와 관련된 것들이 거기 쭉 적혀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 정리된 자료 보시고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판례 아닌 것들을 쭉 보시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본서가 있고 정리 자료가 있고 기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자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서는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시는 자료고 시험장에 가서 쓸 때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기출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뭐죠? 이것들은 그걸 기출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뭘 하시면 돼요? 가감하시는 거예요. 기출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범위를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뭐라고요? 넓은 범위에서 공부했던 걸 어떻게 돼요? 줄여가지고 시험장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한 번에 쫙 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한 번 눈으로만 훑어도 머릿속에 자꾸 각인돼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 자료를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자료로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는 양이 많았던 거잖아요. 이걸 점점 줄여서 내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안에서는 1회독, 2회독, 몇 회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확 늘어나는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확 줄어요. 내가 그 문제 푸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답수를 늘리는 것도 확 OX가 정확하게 쳐지기 때문에 객관식은 확실히 그게 시간도 줄이면서 정답 효율도 되게 높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걸 점점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쉬었다가 우리 이거 정리 자료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 정리하시면서 기출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